오래된 산속의 작은 마을.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밤이면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와 같았고 가끔씩 귀를 찢는 비명 소리로 변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해가 지면 절대로 산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30년 전 한 가족이 이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가족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야생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가족이 바로 산속 의 귀신에게 잡아먹힌 것이라고 믿었다.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젊은 기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공포썰을 기사로 작성해서 큰 인기를 끌기를 기대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두려운 표정으로 산에는 악령이 깃들어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기자는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캠코더,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식량을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산에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주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어둠이 내려앉아 기자는 산속의 한 작은 공터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불을 피우고 텐트를 설치했다. 밤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신중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신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기자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겁에 질린 심장이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숲속 깊이 들어가자 시야가 희미해지며 검은 그림자가 그를 에워쌌다. 이윽고 그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기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기자의 캠코더에 찍힌 화면은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의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영상이었다. 그 후로 기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터에는 그의 캠코더와 일부 물품들만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기자까지 도산 속에 귀신에게 잡아먹혔다고 믿게 되었다. 그 후로는 누구도 산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마치 금기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소에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읽는 편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벽 2시쯤에 혼자 깨어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사라진 친구의 메시지였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다. 몇 년 전 나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민수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로 바빠져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는데 민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민수와 나는 온라인에서 채팅을 시작했고 회포를 풀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민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나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라고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대답 대신 무언가를 사진으로 보내왔다. 사진에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둡고 음산한 그의 방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는 알 수 없는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게 뭔지 물었을 때 민수는 모르겠어. 그냥 늘 저기 있어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민수는 점점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한참을 웃으며 떠들던 민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짧고 건조한 대답만 이어갔다. 그리고는 몇 주 뒤 그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나는 걱정이 되어 민수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는 사람은 없었다. 흔한 일이겠거니 하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 나흘 뒤 나는 민수에게서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도와줘.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메시지도 점점 더 기괴해졌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없어. 같은 말들이었다. 점점 더 불안이 커졌고 나는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민수의 집은 외진 골목에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집 앞에 서니 괜한 두려움이 스며들어 쭈뼛거리게 되었다. 그러나 민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집안은 적막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전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민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방을 하나씩 확인하며 찾고 있었을 때 한 방에서 소리가 났다. 그곳은 민수의 방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방 안은 사진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 어둠 속 한 구석에 뚜렷하지 않은 형체가 서 있었다. 당황한 나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고 했으나 이상하게 문은 닫히지 않았다. 무언가 나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때 전화기에서 갑자기 진동이 울렸다. 민수의 메시지였다. 그만해, 돌아가.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순간 이성이 돌아오며 허겁지겁 그 집을 빠져나왔다. 며칠 뒤 나는 민수의 부모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다.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께 민수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때 부모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다. 민수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동안 대화했던 민수는 누구였단 말인가. 생각에 꼬리를 물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동안 내가 민수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후로 더 이상 그와의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에게서 받았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른다. 도와줘. 어쩌면 그는 정말로 도움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은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헛된 공포이든 아니면 진정한 비극이든 간에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는 그날 밤을 뒤척이며 잠들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인터넷에 써진 또 다른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내게 너무나 현실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는 때때로 매우 흥미롭고도 기괴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년 전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나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안전해 보여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이사 첫날 짐을 다 풀고 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긴 나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집에 있는 가구들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한켠에 놓인 낡은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책장에는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무심코 한 권을 꺼내기를 시도했으나 책의 제목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었다. 호기심에 책을 꺼내 먼지를 훑어보니 다소 기괴한 그림들이 담긴 책이었다. 일종의 고서 같은 느낌이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며칠 뒤 유난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다. 잠이 쏟아질 듯이 쌓여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작스럽게 오싹한 기분이 들며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거리 의소음조차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드는 순간 문 쪽에 검은 형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선명하진 않지만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 형체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알겠지. 나의 비밀을. 그때 갑자기 방 불이 툭 켜지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혼자였다. 모든 것이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다. 방 근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책장에서 계속해서 낯선 소리들이 들렸고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또 가끔 이른 새벽 무렵에 깨어났을 때 홀로 방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집주인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듣는 것일 거라고 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장바구니 가득 짐을 사들고 들어온 나는 집 앞에서 낯선 노파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며 지나갔다. 이번에도 또 하나 잡혔네. 노파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 현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모르는 사람, 제목은 떠나라. 그 내용에는 나와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자신도 그곳에 살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지 않으면 그 집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사이 짐을 싸고 바로 다음 날 이사를 나갔다. 새 보금자리로 옮긴 후에야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그 집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랜 시간 동안 비었으며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은 원래 그 집은 오래전이 지역에 있었던 신흥 종교 단체가 사용하던 곳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비밀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나의 경험은 그 오래된 의식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는 낡고 오래된 곳에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하게 되었다.